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섬에 따라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고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적기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계 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3분기 가계 신용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 잔액 191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계 신용 잔액이라는 거는 가계가 빌린 어떤 대출이라든지 혹은 미결제된 신용카드 이런 네. 것들을 다 합친 잔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이죠. 가계부채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요.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흐름을 보면 올해 1분기에는 좀 감소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 3조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걸 제외하면 작년부터 해서 매분기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10수조 원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번 3분기에는 증가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18조 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1,900조 원까지 돌파를 하게 된 거죠. 부문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역시 증가분 대부분은 가계 대출에서 나왔습니다. 네. 가계 신용 중에서 이제 카드 대금을 빼고 나머지 가계 대출만 보면요.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 8천억 원. 전 분기 말보다 16조 원이 더 불어났고요. 이 증가폭은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가계대출 또 쪼개서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이제 집 사려고 보통 얻는 주택담보대출만 네. 보면 19조 4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대출 잔액 증가분보다 더 크죠. 네. 이건 이제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이 좀 감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대출 창구별로도 보시면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석 달 사이 22조 7천억 원 늘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이나 뭐 신용협동조합 같은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시중은행 대출 규제 여파로 풍선 효과가 이금융권으로 옮아갔기 때문에 4분기에는 아마 이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3분기에 가계 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이제 3분기에 주택 매입 열풍이 좀 네. 정점을 찍었다 그럴까요? 그렇게 그랬기 볼 수 때문 있죠.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3분기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집을 사려는 영끌 열기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 DSR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택 매수 심리가 고조되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3분기에 동시에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차주들 입장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죠. 집을 사려고 원하는 만큼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면 네. 이번이 마지막 시기다. 네. 이른바 뭐 막차 타야 된다는 그런 심리도 작용을 해서 3분기에 특히 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제 그러면 3분기에 주택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 주택 매매량 작년 4분기에는 5만 3천 호 올해 1분기 5만 9천 호로 조금 늘었고 2분기부터 확 늘었습니다. 8만 3천 호. 네. 3분기에는 9만 6천 호까지 이렇게 뛰었습니다. 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고비를 재기 시작한 게 이제 9월부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마 4분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가계 신용 잔액 증가세도 4분기에는 좀 꺾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가계 부채 비율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제 가계 신용 전체 잔액을 우리의 GDP 국내 총생산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이죠. 네. 하는 통계에 따르면요, 가계부채 비율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2021년 3분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집값이 뭐 아주 고공행진했던 시기였죠. 그때가 99.3%까지 올라갔다가 이후로 꾸준히 내려와서 92%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해 연말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4분기 연말까지 추정치는 하는 추정치입니다. 92.4에서 92.6%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뭐 사실상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공시가격이라는 게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세금도 그렇지만 뭐 건보료, 연금 이런 거에 다 산정 기준이잖아요. 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가 핵심이죠.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토지,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율은 그대로니까 시세 변동만 반영을 해서 공시가격이 움직이게 되겠죠. 네. 제가 이제 현실화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게 시작이 됐었잖아요. 당시에는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었고 네. 진행이 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전이죠.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를 계속 고정해서 네. 동결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올해 이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는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현실화를 동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역마다 좀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방 아파트는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여전히 뭐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으니까 보유세 같은 부담은 내년에 더 줄겠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의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특히 이제 서울 강남권 이런 아파트의 경우 올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시세가 오른 걸 반영을 해서 이제 보유세 모의 계산을 해보면 네. 20%에서 30%대까지 보유세가 오를 것이다. 네. 이런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 워낙 뭐 기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돼서 알려져 있죠.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이 지역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내년 보유세 추정치가 1,407만 9천 원으로 추정이 됐는데 지금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보유세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 올해 납부 추정액보다 247만 1,000원 21.3%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고요. 네. 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 이건 더 오름폭이 큽니다. 내년 보유세가 1,331만 원, 올해보다 38.8%나 오를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연립 다세대 주택인데 올해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파트 못지않게 이것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역시 이런 연립 다세대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을 반영한 보유세도 많이 오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흔히 이제 보유세하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거를 통합해서 얘기하는 얘기하기도 네, 하죠. 그래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네. 있다면서요. 올해 마지막 FOMC가 이제 다음 달 18일에 예정돼 있는데 네. 당초 예상과 달리 지금 그 금리가 좀 동결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더 실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것 같죠. 특히 이제 관심이 가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집권 2기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네. 연준의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목이 쏠리는데 일단 지금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서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사를 단행을 해서 현재 기준금리는 4.5에서 4.75%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 점을 찍어서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거, 점도표. 그 점도표를 보면 네. 올해 12월에도 이제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기류가 동결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 불 위에 기름을 끼얹은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죠. 네.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보여주는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네.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처음에 10% 미만이었다가 지금 40%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과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됐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글로벌 증권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노무라 증권이 다음 달 금리 동결 견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만약에 늦추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환율, 채권 이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속도가 좀 늦어지게 되면 강달러 기조를 더 자극해서 우리 같으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여지가 커지게 되고요. 채권 금리도 오르고 증시에는 또 반대로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2달여 앞두고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이 국책 연구기관들도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KDI가 진단하고 있는 한국 경제 현재 그 실태 짚어보고요. 2025년 경제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KDI 정규철 경제 전망 실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제 지난 12일 KDI에서 이제 2024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경제 전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8월에 발표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실 0.3% 포인트면 상당히 많이 낮춘 셈인데요. 네. 저희가 보던 것보다 내수가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를 보면 네.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내수 하방 압력이 상당히 큰데요. 특히 저희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설 부분이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계속 네.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앞쪽에서 2.2%든 2.0%든 이렇게 성장하는 경제인데 네. 오히려 건설은 이제 감소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많이 조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금리 인하가 좀 천천히 진행되었고 또 그 네.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전망치는 일단 그렇게 낮춘 그러는 말씀이시고요. 내수가 어느 정도 지금 좋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죠? KDI에서는요? 네, 내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 소비, 네. 그다음에 투자 네. 중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하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네. 민간 소비는 사실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미약한 정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설비는 기업들은 사실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설비 투자 좀 늘어났죠, 네, 살짝. 네. 그것도 좀 일시적인 요인이 좀 있긴 합니다. 항공기 이런 걸 한 번에 도입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수치가 좀 크게 나오고요. 네.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고무적이게 생각하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이 좀 장비를 지난 분기에 조금 들어와서 설비가 조금 높아진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 네. 투자가 조금 반등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뭐 건설 그 PF 네. 대출 문제도 있고 건설 네. 업체들의 상황도 안 좋은데 좀 고금리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투자 부분이 심화되면서 이제 경기 개선세가 좀 약화되는 모습인 건데 네. 이게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가 봐요. 건설이 그래도 뭐 제법 되죠. 뭐 GDP의 거의 한 20%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네. 그리고 민간 아까 말씀드린 민간 소비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0.5% 올라갔다 0.5% 내려왔다가 기껏해야 이 정도인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2% 3% 이렇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뭐 상당히 크게 뭐가 마이너스 2% 건설 투자가 네, 건설 네. 투자가 그 정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월간 지표는 그냥 네.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네. 올해 내수는 이제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수출은 그래도 올해는 수출이 우리 경제를 좀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5년에 이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올해보다 이제 경제 성장이 더 뒷걸음질 칠 거다 이렇게 이제 KDI에서 또 그 보고서를 내놔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부장님? 일단은 올해 수출을 저희 7% 증가한다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뭐 성장률 2% 내외인데 7%면 상당히 좋은 숫자이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이끌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좀 상당히 저희를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트럼프의 그 공약이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가 상당히 이제 뭐 불확실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5년도 전망이 반영한 것은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이제 가정을 했고요. 네. 대신에 그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들의 투자를 좀 제약합니다. 기업들은 네. 너무 불확실하면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불안하죠. 어떻게 예.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네. 좀 움츠리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게 이제 사실 대부분. 중요한 것인데요. 네. 이제 다른 국가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수출은 대부분 다른 국가의 투자랑 많이 연결되는데 네. 좀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좀 수출을 좀 많이 하향 조정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GDP 경제 성장률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수출 증가세를 한 아까 말씀하신 7%. 7%로 보고 계신 거고 네. 내년에는 이게 2.1%로 많이 낮춰 잡았기 때문에 네. 그게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좀 많이 뒷걸음질 칠 것 같다라는 네. 이제 견해를 KDI에서 지금 내놓으신 건데 그 올해 수출제를 보면은 역시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큰 효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공약을 보면 이 부분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마 산업별로 뭐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뭐 반도체 부분을 뭐 오히려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을 많이 누르면 오히려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기도 합니다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실 우리가 중국에도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자동차는 또 약간 다릅니다. 자동차는 이제 미국이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네. 결국에는 한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좀 한국이 좀 불리한 여건을 만들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는 어땠는지 좀 돌이켜 보면 이번 2기 행정은 어떻게 될까 조금 좀 전망하는 게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관세가 어땠습니까? 지금 관세가 엄청 올라갈 거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트럼프 공약 자체에서 관세를 많이 올릴 걸로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네. 2017년 1월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2017년도에는 관세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관세 네.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대로 된다면 네. 우리도 2025년이 아니라 2026년부터 이제 관세 인상을 이제 뭐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도 뭐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던 것보다는 좀 덜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이 뭐 미국 경제에도 사실 충격을 주고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뭐 중국
미국의 관세를 60% 인상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뭐 미국도 뭐 상당한 그런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뭐 네.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오르고 그럼 미국 국민들의 삶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관세를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약에서 나온 것처럼 뭐 60%라든지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20%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뭐 결국에는 조금은 뭐 조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 네, 그래도 이제 1기 행정부를 경험했던 이제 2기가 출범하면서 상하원 양원까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레드 스위프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2년 안에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래서 이제 관세를 전격적으로 많이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전망이 많았는데 그렇게까지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보시나 봐요. 그런데 그 말씀하셨듯이 그 1기와 2기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1기에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지금 가정은 이제 2026년부터 될 거라는 가정이 있긴 한데요. 25년에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네. 아마 저희가 내년에 2.0을 전망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트럼프의 정책이 워낙 불확실해서 지금 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뭐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 이제 미국과 중국인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산출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관세를 서로 인상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중간재를 팔아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네. 미국 수출한다면 우리한테 중간재를 이제 수입하지 않는 뭐 그런 네. 경로가 하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네.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사실 반도체를 보더라도 반도체에 뭐 AI 반도체 아주 고급 반도체가 있고 좀 범용 반도체가 네, 있는데 네. AI 반도체는 지금 중국에 잘 수출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많이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범용 반도체는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범용 반도체도 많이 수출 못 합니다. 중국에서 뭐 PC나 뭐 핸드폰 이런 수요가 줄고 이러면 그에 따라서 반도체도 같이 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좀 그 계산을 해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뭐 중간재를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보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우리가 타격을 받는 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네.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면 미국 경기도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도 좀 수출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이 상당하고요. 뭐 저희가 좀 계산해 본 거에 따르면 한 중국 경제 성장률 한 1% 정도 빠지면 뭐 네. 한국도 한 0.15 뭐 정도 빠질 수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중국 경제 1% 빠지는 것은 충분히 뭐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측면에서 네, 그러면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1에서 0.2 정도는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도 심하고 지방 정부 부채도 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과연 중국 정부가 목표한 성장률을 지켜낼 수 있을지 내년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다시 우리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고물가로 이제 많이 힘들다고들 일반 장바구니 물가를 이제 체감하는 분들은 굉장히 물가가 높다고 하는데 또 막상 정부가 내놓는 물가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또 않은 것 같고 어떤 겁니까 지금? 네. 예, 그 물가가 사실 그 지표상으로는 많이 뭐 내려왔습니다. 물가 네. 물가 상승률이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상승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뭐 6%씩 한 해 6%씩 상승했다면 지금 한 1, 2% 정도 이렇게 네. 상승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그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목표가 2%입니다. 근데 지금 2%보다 낮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3%이고요. 네. 네. 근데 소비자 물가는 좀 상당히 변동성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제외하고 변동성이 없는 것만 봐더라도 1.8%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보다는 이제 물가가 좀 낮은 오히려 뭐 그런 국면에 왔고요.
있고요. 네. 이것이 뭐 경제가 다 잘 돌아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고금리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수가 좀 둔화되고 네. 내수가 둔화되면 뭐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리긴 힘듭니다. 뭐 수요가 있어야지 이제 가격을 많이 올리는데 그만큼 좀 내수가 위축되는 국면이 반영되면서 이제 네. 물가가 좀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 혹시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좀 금리를 좀 낮추게 된다면 뭐 내수가 이제 뭐 조금만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반 소비자 물가 말고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그것이 네. 그것은 뭐 아주 사실 안정적입니다. 네. 조금씩 떨어지면서 지금 1.8%까지 왔고요. 뭐 네. 그런 물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식료품, 에너지는 이제 가격 변동이 좀 심한데 그걸 빼면 한 1.8%이고 뭐 그것이 얘기해 주는 것은 지금 뭐 필요한 것보다 사실 물가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금리가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한은에서 통화 정책 펴기에는 좀 그나마 좀 룸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네. 3.25%인데 예. 뭐 한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뭐 금리를 뭐 인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실장님께서 다른 곳에서 그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이제 그 올해 성장률 조정한 게 아까 말씀하신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면서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늦어졌고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영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은에서 금리 인하한 그 시기가 좀 약간 실기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뭐 꼭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어렵고요. 네. 사실 저희가 한 5월 정도에 좀 네. 금리 인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러셨군요. 뭐 네. 한은에서도 이제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금융 부동산, 부동산이라는 네. 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예. 했고 그것이 한 10월 달에서야 이제 비로소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상당한 좀 격차가 있었고 네. 저희가 보는 거하고 하느니 보는 거 조금 뭐 달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올해 그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그 이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우리 경제하면 항상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국경제 뇌관이다 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라고 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규모만 보면 네. 가계부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뭐 훨씬 많은 것은 또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라고요. 예. 네. 그렇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7, 8월에 상당히 많이 늘긴 늘어서 네, 아마 그 네. 3분기 수치에 네, 반영된 것 부동산 같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예, 근데 지금 보면 좀 9월, 10월 이때로 가면서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우리 가계부채가 이제 우리 보통 경제 규모랑 많이 비교하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는 아마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해 보면 네. 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사실 2022년부터 계속 내려오긴 했습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 그건 규모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위험한 건가? 네. 근데 우리가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위험한다는 것은 이것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면 네, 뭐 네.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그러면 위험한 것인데 사실 다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네. 뭐 금융기관이 그렇게 위험한 LTV, DTI 다 따지고 네. DSR까지 다 따져서 지금은 미국에 얘기했던 그때처럼 그런 위기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질 자체가 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뭐 규모가 큰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뭐 조금씩 줄여간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 산업 침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요. 부동산 PF라든가 사태라든가 금융시장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PF 그러니까 건설업체들마다 좀 사정이 다를 거고요. 근데 뭐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다 보면 뭐 업체들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조금 더 위험한 그런 그 행위를 했던 그 기업들 건설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고 실제 뭐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 전체 뭐 그 건설업체를 아주 위험하게 만든다든지 그것이 뭐 금융시장, 금융기관 이런 것들을 위험하게 할 정도까지는 뭐 아니고 어느 정도 네. 좀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내년의 전망도 이제 잠깐 해주셨는데 일단 올해도 내수가 지금 안 좋아서 성장률을 이제 낮춰 잡으시는 거고 내년에도 내수는 크게 뭐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덜 드는데 그렇다면 내수를 좀 키워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가능해요, 실장님? 크게는 이제 우리 통화 정책,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재정을 많이 풀거나 이것이 우리가 단계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인데 지금 내수가 왜 안 좋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안 좋은지는 이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면 이제 금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수가 회복되는 뭐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정부 그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그동안 정부 재정을 너무 많이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건전성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뭐 정도는 그 금리를 낮추는 것이 뭐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정부의 재정 정책 내년에 어느 정도의 그 예산안이라든가 세입 세출 이런 거 다 계산한 거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지금 그 KDI에서는 평가하시나요? 예, 물론 그 적자가 2.9%면 뭐 작은 수준은 아닌데 네네. 그래도 적자를 조금씩 줄이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네. GDP 대비 2.9%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은 이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정부 지출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이게 국민 부담률 상승을 통해서 결국은 다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시키고 그게 결국은 이제 민간 소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적정선을 잘 파악하는 게 정부의 어떤 능력인 것 같은데요. 통화 정책상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내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3.25%인데요. 네. 저희가 한 중립, 그러니까 아무런 그 경제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것이 한 2.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세 차례 정도는 뭐 충분히 내리고 뭐 그것이 부족하면 뭐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그게 내년까지 말씀이신 거예요? 2.5%까지? 네, 저희가 보기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연내 FOMC 한 번 더 열어서 금리가 인하될 거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 발표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거라는 쪽에 좀 많이 무게가 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은은 또 어떻게 할지. 네. 그 미국하고 한국의 그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은 뭐 경제가 이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낮출 그런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금리를 빨리 낮췄다가 물가가 다시 그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말씀드렸듯이 내수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면 뭐 금리 정책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는 괜찮은가요? 네, 뭐 그동안 뭐 상당 기간 뭐 2% 포인트 낮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발 그 자국 우선주의가 우리 이제 한국 경제 금융시장에 그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대외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미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상당히 그 트럼프 정부와 좀 긴밀하게 좀 그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국가들하고도 이제 좀 협조해서 뭐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향도 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 그 현대차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중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3명의 사망자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4시 38분입니다. 모처럼 나오셨는데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2050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부터 내년부터 한 몇 년에 걸쳐서 1% 중후반대로 하락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4% 5%의 성장은 이제 불가능한 것인가? 이게 선진국형 어떤 경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네. 예, 말씀하신 선진국으로 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성장률 유지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네. 못한 국가도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뭐 이것들은 이제 그 국가가 얼마나 이제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과 뭐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좀 기업들이 좀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가 좀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뭐 성장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덜 떨어지는 뭐 그런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이번엔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투자 전략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곧 연말입니다. 새해 달력이 이제 12월 한 장만 겨우 남겨둔 상황에서 네. 이제 새해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일단 좀 뭔가 좀 혼조세일까요? 또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올해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있지만 네. 이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네. 거기에 또 입주 물량 감소 때문에 임대료 상승 우려는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높지 않다 보니까 네. 하락 변수와 상승 변수가 겹치면서 주택 구매와 관련된 소유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의 어려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수도권은 서울 중심의 주택 구매 수요 유입은 있겠지만 올해보다 거래량은 아주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수도권, 지방 다 어떻게 좀 각기 움직일까 어떻게 보세요? 전국적으로 하고 좀 다를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 양극화되는 양상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워낙 요즘 분양가가 높고 그리고 사실 신규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뭐 140대 1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호 지역이나 대기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가격 강보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경기 인천 지역도 2025년 아파트 입주량이 좀 감소합니다. 올해보다 전세가 상승폭이 커질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경기도는 올해 99,294가구 정도 입주했다면 내년에는 58,683가구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 오름세나 신규 택지 공급이 있는 지역,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에 일부 매입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은 이제 올해와 같이 가격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올해 매매 전세 모두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10,000 가구 이상 쌓여 있고요. 그리고 50,000 가구 이상 지방의 미분양이 적체돼 있는데 정부가 이제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지만 미분양 소진이 좀 느린 잘 안 되고 편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년에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의 주택 수요 쏠림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전세 가격 상승이 일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이제 주택 시장의 거래량 그리고 이제 가격 움직임이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어떤 가계대출 규제 때문이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이 대출 규제 영향력이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까요? 저는 생각보다 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특히 내년 7월에는 이제 DSR 규제가 더 강화될 예정이라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가계대출 규제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출을 직접 옥죄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에 강화되기도 하고 이제 1금융권에 이어서 제2금융권 규제도 본격화합니다. 네. 뭐 금융권 스스로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를 2금융권도 하도록 하고 있고 맞아요.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돈줄은 좀 옥죄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1금융권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2금융권 대출로 몰리는 어떤 풍선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면 이래저래 대출 받기는 쉽지는 않겠어요. 뭐 특히 이제 소득 수준이 낮으시거나 이제 다중 채무자라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의 은행 문턱은 네.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금융위가 발표한 지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 7천억 원 증가하면서 네. 전월 3천억 원에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출의 풍선 효과인데요. 정부가 제2금융권도 내년부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 계획을 제출받아서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금감원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제 두드러진 업권이라든지 또는 금융회사 대상으로 올해도 실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잘 맞춰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뭐 정부의 여신 심사 지침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뭐 실태 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아무래도 주택을 살려면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중요한데 대출을 통해서 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주택 구매 문턱이 상당 부분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일단 그 매매 시장 그렇고요. 전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보통 매매가 잘 안 되면 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전세나 뭐 월세나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시장은 더 살아나는 건지 어떤지요? 그렇습니다. 뭐 임대차 시장 특히 이제 전세 가격은 수도권 위주로 올해보다 가격이 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실제 올해 한국부동산원의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이 4.43% 그리고 서울이 5%. 그러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 전세 가격 오름세가 더 높은 편이었죠. 근데 내년에도 수도권 위주의 전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전월세 시장의 공급원 중에 하나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인데요. 네. 2024년 전국 30만 7,509가구가 공급됐지만 올해 내년에는 23만 5,936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뭐 사실상 한 7만 가구 정도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매 시장의 거래량 감소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꾸준한 월세화도 있고요. 요즘 이제 전세 사기 리스크는 다소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비아파트인 연립다세대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아파트 위주로 전세 수요가 몰리게 된다면 뭐 수도권 위주의 전세 가격은 더 오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월세화 현상 있잖아요. 네. 전세가 좀 불안하니까 또 전세값이 워낙 비싸니까 당장 뭘 다달이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월세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월세화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반전세, 반월세라고 하는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에 평균 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 이미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 비아파트 위주로 월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상황인데요. 네. 집값이 오르지 않을수록 이제 임대인은 자본이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차익을 볼 수 없다면 운영 수익인 이제 월세로 충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은 스트레스 DSR 규제의 전세 대출이나 뭐 디딤돌 같은 정부의 정책 대출 규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세 대출과 관련돼서 이제 스트레스 DSR을 포함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되면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그 금액에 보증금의 일부 월세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서 월세화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주택을 구입을 계속 망설이는 분들은 어떤 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네. 네. 사실
뭐 아주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이제 사실 시점보다는 이제 보유자금의 수준 그리고 이제 어디를 살지 결국 이제 입지와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지역의 가격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대출 규제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자금에 따라서 구매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어느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자산 가치가 변동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선택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은데 서울 같은 수도권 주택을 산다면 이제 매입 시기는 저는 내년 하반기보다는 네. 상반기 거래 시장이 위축할 때 네. 오히려 이제 매수세 우위일 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올해 그 수도권 매매 월별 총량을 보면 이미 7월을 정점으로 8월에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특히 11월에는 주택 거래량이 뭐 7월 대비 한 3분의 1도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내년 상반기까지 뭐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면 네.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급매물이나 매수세의 우위에서 좀 매물을 골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내년 상반기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행히 이제 지방 지역은 사실 저는 내년에도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려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다행이라는 거는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한테는 다행인데 지방에 집을 주를 갖고 팔려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다행이라는 표현이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네.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거래 회전율도 떨어지고 네. 임대료도 일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려는 분의 입장에서는 내년 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후년 정도 시장의 이제 회복 지표를 충분히 보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좀 대부분 비싸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오피스텔, 뭐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유형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엔 아파트를 산다고 샀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연립 다세대 이런 데가 뭐 다시 먼저 개발이 되거나 그래서 또 사실은 시세 차익을 꽤 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서 네. 지금 당장 무조건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항상 맞습니다. 지나봐야 알아서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당분간은 네. 이제 연립다세대보다는 이제 아파트의 주택 구매 선호가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일단 연립다세대는 대부분이 이제 한 동이 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주차를 위해 1층을 필로티로 넣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제 규모의 면에서 방범 시설인 뭐 셉티드나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좋아지긴 했지만 아파트에 비해 좀 제한적인 경향이 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지역이 이제 정비 사업이 돼서 재개발이나 흔히 모아타운이나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그러니까요. 네. 정비 사업이 되는 지역이라면 오히려 연립다세대나 단독 다가구 같은 이제 비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정비 사업의 사업 속도가 느린다든지 네. 아니면 신축이 부족한 지역이나 역세권이나 네. 이제 매머드급 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의 자산 가치 선호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몇 년간 계속 지속됐던 것 같은데 다주택 투자라는 게 좀 아무래도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년은 어떻을까요? 다주택자가 좀 주택시장에 적극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까요? 저는 이제 내년에도 사실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 공격적으로 유입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대출이나 세제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여전히 이제 불리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이제 금융 환경을 살펴보면 올해 10월부터 대부분의 은행이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내줄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맞아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 소액임차 보증금을 제외하고 뭐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입주장에서 이제 잔금이 없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입주하려고 할 때 만약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네. 이제 소유권 이전부 전세자금 대출을
거를 아예 안 박아 해준다고요. 놓았습니다.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유 있는 다주택자라면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규제 지역이라든지 또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여유 있는 보입니다. 분들이라도 수익이 높지 않은데 굳이 다주택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네.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서 이제 비아파트와 관련된 세제 규제는 완화했지만 네. 그렇지 않는 아파트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임대 사업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